네, 대선 레이스 중반에 열린 대통령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 첫 번째 토론 때보다 한층 더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선 전국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1대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란 주제로 두 번째 TV 토론을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후보별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칙과 특권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주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내란 사태에 온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검사 사칭입니까? 벌금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가짜를 확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사니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 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 속에서 저는 늘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사이비, 호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어디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십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거 아닌가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토론 포문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먼저 두 분 좀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어제 2차 토론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오는 28일부터 네.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따지고 보면은 그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는 토론회는 어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 후보별로 어떤 본인의 어떤 지적보다는 이번 선거의 규정을 통해서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치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를 알려준 것이죠. 지난 12월 3일 날에 국회에 군이 침입하고 그런 상황에서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이 파괴돼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또 다시 윤석열 정권의 연장을 또 꾀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딱히 그 구도를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또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써먹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의 어떤 네거티브전 그걸 다시 재탕 삼탕해서 뭔가 인물을 흔들겠다는 전략 같은데 어제 조금 민망하긴 했습니다. 무슨 가짜 총각이냐 진짜 총각이냐 이게 과연 대선 토론에서 나와야 될 단어인지 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모두각이라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후보를 때림으로써 일단 선두 후보와 각을 세워서 진짜 보수 후보는 나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가 나름대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2차 토론에서도 신스틸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를 좀 백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문수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부분을 지적할 땐 나름대로 2대2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2차 토론 아무래도 좀 중요한 토론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추이가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좀 급해졌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의 규정을 물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미래의 전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대선이고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려는 그러한 전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자꾸 몰고 가려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구태를 답습하는 거죠. 그러한 전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긍정과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이라는 것은 인물에 대한 검증도 있고 정책에 대한 검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제에 맞게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회 문제는 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한 거고 그리고 사회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에너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정책적인 부분을 검증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많이 꺼내면서 본인이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담겠다. 네. 이렇게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보수를 넘어서 중도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 쪽에 서 있는 그런 지지층까지도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2차 토론 내내 치열한 공방이 후보들 간에 벌어졌는데 1차 토론 때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협공 구도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어제는 어떻게 전선이 형성됐다고 보시나요? 어제도 1차 토론과 똑같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협공이 이루어졌죠. 마치 이준석 후보가 그 전에 단일화를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단적인 얘기가 그것이죠. 부정선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공격을 할 줄 알았어요. 이준석 후보가. 네. 근데 갑자기 부정선거에 대한 주제를 이재명 후보로 돌리면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설명과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으나 이준석 후보가 궁극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공격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치중했다는 것들은 어제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보수의 어떤 적임자다. 이재명 후보가 잘 싸울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김문수 후보의 표를 좀 더 가져와서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탄 분위기를 좀 가져오겠다. 이어가겠다는 거와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약점들을 파고들어야만 본인이 향후의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보수 내에서의 역할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축이 다 고려된 아마 토론 진행 방식이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뭐 덧붙이실 내용이 있다면요? 협공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정책적인 가치관이 비슷한 겁니다. 지난번 1차 토론의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경제가 사실은 정부의 개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한 이전 소득을 늘리겠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의 재판이잖아요. 네. 그게 반대를 하는 그런 가치관이 같은 거고 이번 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AI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을 일으키고 한다는데 에너지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것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불감당이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탈원전에 대한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협공으로 비출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이든 에너지 정책이든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합심해서 그것은 김문수 후보라기보다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상승세를 꺾기 위한 역공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하더라도 엄연한 대통령 후보예요. 네. 하지만 어제 토론의 자세는 대통령 후보로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듯한 태도도 보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후보로서의 대통령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네. 어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어제 사회 갈등 뭐 봉합이나 통합에 대한 그게 주제였잖아요. 주제였죠. 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 자체도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질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뭐 비아냥거리는 어떤 조롱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반면교사를 삼을 부분이 있었으나 최소한 이제 단편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궤를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김문수 후보의 그 경제관 중에 에너지 정책 중에 네. 알리백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그 국제적인 경제 상식과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알리백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그게 사실상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은 그렇게 알리백의 탄소 배출을 받지 않으면 그거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가 실현되고 있는데 그게 실현 불가능하대요, 김문수 후보는.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 사고는 원전 사고가 아니랍니다.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식의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선 툴에 임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자체는 그 노동관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10년 전에 이미 사라졌던 그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게 있으니까 내가 지역의 최저임금의 차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 자체도 조금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좀 아쉬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네. 후쿠시마 원전 부분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할 때 폭발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게 아니라 해일에 의한 자연재해에 의한 그러한 사고였다는 걸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지만 제품을 네.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과장된 얘기인 게 큰 틀에서는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인데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중심은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의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지난번 논쟁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특별법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각 가정에서 소형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저장해서 팔 수 있는 거는 그런 에너지 저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두 분께서도 이렇게 좀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정말 초반부터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한 주요 공방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리하는 거는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다 중지시킨다.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이 형님을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 점은 제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시간 총량제 좀 알고 토론이라서 하세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분도 보셨다시피 각 후보들이 지금 두 후보 서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을 좀 건드리면서 네. 도덕성을 공격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곱지 않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사적인 내밀한 그런 가정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 당신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당시 그 도지사 김문수 시절에 119 소방관한테 전해서 나 도지사인데 이렇게 하면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래서요 뭐 누구십니까? 나 김문수야. 그러면은 그거를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면서 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공직행정을 했다는 부분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그 공격한다면 뭐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또 대통령이 되면 갑질을 하겠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로는 인물에 대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가짜 총각, 진짜 총각, 가짜 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은 철진한 정말 아주 구태스러운 네거티브거든요. 이게 뭐 새롭게 나왔으면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거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녹음기처럼 들었거든요. 이걸 꺼내서 득표하겠다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게 별로 없나 보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저는 어제 김문수 후보의 토론 이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부산대 헬기 네. 부산대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하는 서울대병원으로 부분 이송한. 네. 좀 너무 사람이 인색해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헬기 타고 갈게 의사표현을 못하고 가족들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재명 후보 탓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가 그때 혼수 상태였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론 부산대와 서울대로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는 있을 수 있었으나 최소한 정치인이 정말 1mm만 더 깊이 들어가서 사망할 수 있었던 정치 테러피습에 대해서 이걸 정쟁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득점 포인트로 생각되지 않는데 저는 그 옆에 참모들이 조금은 전략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의 소방관 사태나 이재명 후보의 부산대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본다면은 뭐 우리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이죠. 뭐 두 사람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 봤을 때는 그 외적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검증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2022년도 지난 대선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1월 30일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과 모든 사람들도 검증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검증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문제는 과거형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도 있어요. 네. 현재 진행형도 있다는 것은 김혜경 여사야 이제 법인카드 선거와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최종 남긴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그러한 요청이 물론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판을 연기를 한 것은 그것은 법률적인 테두리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는 이러한 법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킬 거예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모든 국민한테 적용이 될 만큼 보편적이냐 했는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진행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물론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요. 그리고 네거티브도 자제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번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유권자가 저는 네.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말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 간에도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가는데요. 네, 토론 장면 먼저 보고 다음에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갖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12월 4일 날 새벽에 12월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네, 일단 뭐 어조 자체도 굉장히 격앙이 돼 있었고 서로의 뭐 토론 태도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후보에게 내란 세력과 결국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봉하마을 방문한 뒤에 꺼냈는데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좀 단어가 거칠죠. 네. 뭐 삐딱하네, 망상이네. 이 거칠었다는 것들은 그만큼 좀 아픈 곳을 찔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이제 흥분한 이유는 네. 지금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단일화의 어떤 프레임에 갇히기 싫은데 자꾸 단일화를 던지니까 공개적으로 나 단일화 안 한단 말이야 라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소개 성과를 거뒀죠. 저 질문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차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저녁에 12월 3일 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네. 내란 세력과 손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듯한 정치인이 될 거니까 잘 생각해. 이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한 거고, 저는 그 답변을 이준석 후보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격앙돼 있었으나 서로 정치의 셈법은 충분히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초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김문수 후보한테 이준석 후보가 물어봐야 되는데 괜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다 본전도 못 찾았다. 결국엔 부정선거는요, 의심할 수 있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어떤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과정을 보고 나서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면 끝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정선거를 아무리 설명해주고 투표기한을 해줘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모론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12월 3일 날 불법 내란 계엄을 왜 저질렀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 서버를 압수해야 되니까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어제 이준석 후보의 이 질문은 옥에 튀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간의 거친 설전도 좀 여러 차례 이어졌는데 권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직격하자 이준석 후보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라고 또 맞섰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동안 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겨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으시려면요, 혐오의 정의에 따라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와닿을 겁니다. 네네.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도 주로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을 했기 때문인데 주로 이대남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남의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자, 요거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할 때 자. 느낌적 느낌으로 넌 이런 사람이야 단정 짓는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그래서 아까-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네, 듣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위 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설전을 조금 먼저 보충 네. 설명드리면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제일 자유로운 정당은 개혁신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도 지냈지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둘 다 반성해야 되는 게 본인들이 선거에 졌을 때 항상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혁신당만이 자유롭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도 대선도 그랬고 2022년도 대선도 그랬고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당에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계엄과 그리고 탄핵, 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리고 개혁신당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엄에 오히려 찬성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잘못 질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고, 권영구 후보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실망했는 게, 물론 군소정당의 후보지만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에 있어서 정말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지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 이랬더니 말을 못 하잖아요. 저것은 오히려 권영구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승세에 있는 이준석 후보를 정말 낙인 찍어서 정말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안 읽혀요.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반대한다. 그리고 승차를 못하게 한다.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지하철 이용 못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과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나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막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영구 후보도 마지막 남은 토론에서는 본인이 군소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본인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네, 그 권영국 후보가 1차 때는 좀 김문수 후보한테 초점을 맞춘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엔 좀 이준석 후보한테도 아까 보셨듯이 좀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뭐 권영국 후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같지 않고요. 네. 일단은 이준석 후보의 전체적인 이 토론의 참여도가 1차 토론 때 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토론회 때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뭔가 각을 좀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를 부각시키자라는 포인트 같고 1차 토론회 때 평가 순위 언론에 비친 걸 보면 네.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 이런 순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김문수 후보 자체도 이준석 후보가 베스트였다라고 치켜세울 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호 4번이면서 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잘하는 후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이준석 후보와 얘기를 나눈 것인데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권영구 후보가 좀 적절한 지적들을 한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6분 30초 안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질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발언하는 것들은 아픈 구석이에요. 혐오, 갈라치기 이런 부분들은 상대가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봤을 때는 네. 뭐 일단은 둘은 뭐 얻은 거 없는 논쟁이었다. 네. 그래 봅니다. 네, 참 이번 2차 토론의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었는데 이 주제가 좀 무색하리만큼 네거티브로 오고 갔습니다. 참 이런 공방에 대해서 서로 간 뒤끝도 좀 남았을 것 같고 이에 대한 평도 남겼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난타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듣고 싶어했던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과 관련한 후보들의 청사진을 보고 싶어했는데 사실 그런 데 대한 구체성은 부족했어요. 다만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진솔하게 했죠. 네. 하고 이제 현장 얘기를 듣겠다 네. 했고 결국은 이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냥 숙제로 남았습니다. 숙제로 남았고 다만 인물 검증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검증이 상호간의 검증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잣대로는 작용을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토론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치, 외교 안보잖아요. 네. 외교 안보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관세 전쟁하고 직결돼 있어요. 네. 그리고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친중 아니냐, 중국에 경도된 그러한 외교를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했는데 3차 토론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외교적인 부분이 정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만큼은 정책 토론으로 좀 흘러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 톤으로 흘러가면 좋죠. 근데 그게 뭐 뜻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어제 전반적인 토론 자체가 사회 갈등의 봉합과 통합인데 좀 반대적인 사례를 보여준 케이스 아니었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않으면 사회가 통합이 되겠구나. 저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또 사회 갈등이 봉합되겠구나라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장면들을 볼 수 있었으나 사실상 저는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저 자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입장들을 보인 것 자체가 네. 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전반적인 이 심판 구조에서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재명 후보나 권영구 후보가 좀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했는데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컸다라는 개인적인 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 8대0 판결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어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 일반 정서에 미흡한 그러한 정서도 있겠으나 탈당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남은 허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아마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예. 네. 자, 이제 레이스 중반이 지나면서 정말 대선판이 더 치열하게 술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5%였고요. 김문수 후보 36%.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10%로 이재명, 김문수 후보 사이 간 지지율 격차가 좀 한 자릿수로 좀 좁혀졌다라는 그 조사도 있었고요. 이 지지율 변화 배경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어제 토론 이후에 좀 또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토론이 꽤 중요한 포인트는 됐을 거라서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네거티브 공방을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빼고 네거티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 대선 선거라는 게 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51대 49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양당으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거대 양당으로 싸우는 거라서 뭐 이준석 후보의 어떤 약진이 눈에 두드러지긴 하나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같이 합쳐놓잖아요. 네. 네. 이게 보수 진영인 거예요. 이게 양당제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정 지지층들이 양당에 분포되어 있지만 부동층은 극소수라고 보면 됩니다. 뭐 100에서 봤을 때 한 20% 정도.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층인 20%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늘 51대 49 싸움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랬을 땐 저는 지금 현재 이 추이들은 보수 지지층 TK, PK에서 약간 뭐 이반됐던 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조금씩 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번 2차 토론 이후에 마지막 발표되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 거의 고차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변동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사전투표 이후 남은 한 5일 가는 저 추이가 특별한 큰 어떤 변동 요인이 있지 않은 한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물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고무될 수 있죠. 뭐 상승이 되고 사전투표 전에 골든 크로스를 하겠다 하는데 물론 뭐 희망사항은 각자 캠프에서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 추이 자체는 2차 토론에서 크게 각 후보 간에 별 실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추이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지지율을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가 이제 됐고 또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이제 격차가 또 한 자릿수로 됐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토론 이후에 나타난 민심이죠. 그리고 저 여론조사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49%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다 상승하는 추세는 맞아요. 네. 이준석 후보도 상승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제 얘기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경제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실 경제 인식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냐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커피 원가 120원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순이익률이 60%에 달한다는 그러한 사례들, 그리고 호텔 경제학을 어제 토론회에서도 본인이 만회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호텔 경제학은 경제학에서도 비판을 받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이 도대체 케인즈의 승수 효과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참모들이 경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잘못된 건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 시리즈가 조금 더 부각이 됐더라면 아마 토론의 효과가 지지율로 연결됐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기본 사회를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소득부터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노동, 공공 모든 부분을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100조 원의 재정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약 80조 원을 이전 소득 지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안다면, 그리고 특히 우리 중도 국민이 바라보신다면 아마 지지율은 더 빠지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쪽으로 중도 지지율이 오를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TK, PK 충청 지역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TK, PK 충청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 앞섰어요. 그래서 그러한 네. 결과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추가로 뭐 아니 해주실 근데 말씀 이제 있을까요? 그 짧게 좀 보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두 커피값 원가에 120원, 그 다음에 호텔 경제론 이게 이제 그 정치용으로 공격용으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상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가 다시 반등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선 전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